이건 정말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러시아인인 제가 한국 시부모님께 받은 마지막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스크바 출신 간호사가 인터뷰 중 흘린 눈물에 카페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정글에서 번아웃으로 고통받던 한 러시아 여성의 운명을 바꾼 한국인 자원봉사자. 그들의 따뜻한 만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비극과 반전으로 이어졌는지, 시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건네며 한 말의 진짜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을 진짜 고향이라 부르게 됐을까요? 국경을 넘어 찾은 진정한 가족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하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머나먼 한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얻게 된 그곳에서 제 삶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출신인 알리나 페트로바라고 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큰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하다 보니 환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 병원 현장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고 인력 부족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줄 수 없었죠. 감정은 배제하고 효율만 따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도 흔했고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까지 출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매일 목격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5년간의 간호사 생활 끝에 번아웃이 찾아왔고 퇴직을 결심했어요. 퇴직 후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한동안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고 지냈어요.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만 바라보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죠. 밤이면 병원에서 보았던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악몽처럼 찾아왔고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이 지나도 제 마음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끼니도 잘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방은 점점 더 어둡고 차가워져만 갔어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을 통해 본 모스크바의 첫 봄 햇살이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공원부터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15분, 30분, 1시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외출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세상으로 나올 용기가 생겼고 지인의 소개로 국제 NGO에서 운영하는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 자신도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첫날이 되어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활동센터에 들어서자 각국에서 온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가 뒤섞인 공간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이상우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러시아어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꽤나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과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로 대화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냉소적인 태도나 서구 유럽 사람들의 거리감 있는 친절함과는 다른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창우는 NGO의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전쟁 난민 아이들과 고아원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해주는 일이었죠. 저는 의료 지원팀에 배정받았기에 직접적으로 함께 일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항상 알리나,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라고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따뜻함이었어요. 창우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일찍 집으로 서둘러 떠날 때 혼자 남아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저에게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러시아의 겨울은 정말 춥네요. 이거라도 마시면서 몸 좀 녹여요. 그의 작은 배려가 얼어붙은 제 마음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의약품 상자를 옮길 때도 늘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한 번은 제가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상우는 도울 수 있을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각자의 일은 각자가 해결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이런 자연스러운 도움에 손길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NGO 센터의 회의에서도 상우의 태도는 달랐어요. 다른 서구권 리더들이 효율과 성과를 강조할 때 상우는 항상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질문했죠. 숫자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는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케이스로만 여겨지던 기억이 있는 저에게 상우의 이런 태도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어쩐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NGO에서 함께 일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어요. 휴식 시간이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상우는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저는 러시아 문학과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낯선 언어 사이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통했어요. 매일매일이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우가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리나, 내 비자가 한 달 후에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온기가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흑한 속 유일한 빛 같았던 그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상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알리나, 나랑 한국에 같이 가지 않을래? 내 가족이 되어줘.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마음을 나눈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상하게 널 보면 마음이 이상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떠나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에는 더 이상 저를 붙잡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상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가족을 잃고 나서 이런 마음들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같이 갈게. 상우, 제 대답에 상우는 환하게 웃더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제안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상우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모스크바 아파트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크렘린궁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뒤로하고 미지의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고민하는 제게 상우는 영상통화로 용기를 주었어요. 알리나, 우리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내 가족들도 널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너도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짐을 싸는 와중에 어린 시절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 대학 졸업식, 10년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작은 앨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몇 장만 골라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 목걸이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는 상우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서 와. 이제 내가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의 가족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계셨어요. 서울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분위기가 저는 좋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상우도 합류해 가족 사업을 이어가게 됐죠. 저도 자연스럽게 카페 일을 돕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테이블 닦기나 설거지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야, 그건 감사합니다라고 해. 한번 따라해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끌어 주셨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였어요.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도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동네 의원에 들어가자마자 접수가 되고 10분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방전을 받아 바로 옆 약국에 가니 5분 만에 약을 받을 수 있었죠. 모스크바였다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을 단 30분 만에 해결한 거예요.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역사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종종 기계적 문제로 지연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 댁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항상 정시에 왔고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는데 한국에서는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안전함이었어요. 남양주에서 밤 산책을 할 때면 경찰차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았고 늦은 밤에도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성 혼자 밤길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에서는 해가 지면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것을 피했거든요. 특히 지방 도시들은 더욱 위험했고요.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밤 산책의 안전함에 놀라자 한국이 원래 그렇지 뭐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겐 일상이지만 저에겐 모든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죠. 외국인인데 한국어 잘하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배우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셨고 시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카페까지 마중 나오시기도 했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상우와 저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카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비 오는 밤, 상우가 카페 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낯선 의식들 속에서 저는 정신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이 저를 올리는 모습,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러시아의 장례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낯선 의식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고인에 대한 존중과 가족에 대한 위로였어요. 조문객들은 저에게 힘내세요. 상우 씨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상우의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찾아와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겨우 찾은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셨지만 그럼에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밥이라도 먹어야지. 상우가 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그 말에 저는 더욱 서러워졌어요. 러시아에서였다면 남편의 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 이런 정서적 유대감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슬픔의 순간에도 가족의 끈을 놓지 않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희는 함께 카페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망연자실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상우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불러앉히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봉투를 건네셨는데 열어보니 안에는 달러 뭉치와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어요. 알리나,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버림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여기 남고 싶어요. 제가 울며 매달리자 시어머니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니야, 알리나. 우리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제 미래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불과 27살인 저에게 상우 없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러시아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상우만 생각하며 살게 될 거야. 젊은 나이에 그럴 필요 없어.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주셨어요. 하지만 러시아로 돌아온 저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늦은 밤 약을 구하려 해도 문 연 약국이 없었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거리에서 가방을 도둑 맞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누리던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시부모님이 제 미래를 위해 보내주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러시아에서는 응급실에 가는 것조차 큰 결정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비쌌고 대기 시간도 길었거든요. 고통 속에서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살 수 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돌아오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집은 내 집이야.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복통은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비행기표를 보내주셨고 저는 서둘러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저를 보내지 마세요라고 울며 말하자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이번에는 절대 안 보낸다. 넌 이미 우리 진짜 딸이니까. 그 후로 저는 다시 시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도 알리나의 정원으로 바꾸었어요.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였는데 내가 이 카페의 새 주인이니까 라는 의미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주는 책임감과 소속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저는 러시아 전통 디저트 메뉴도 몇 가지 추가했어요. 메도빅 케이크와 프티르 페이스트리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러시아 디저트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두 문화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것 같아 뿌듯해요. 주말이면 저희 카페에서 러시아어 수업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손님 한 분이 러시아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하셔서 시작된 일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됐어요.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에 적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명절은 꼭 챙기려고 해요. 새해 축제인 노비고드와 겨울을 보내는 마슬레니차 같은 날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러시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블리니 러시아식 팬케이크를 좋아하셔서 자주 해드리곤 해요. 상우가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가끔 재혼을 권하시기도 합니다. 아직 젊은데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지 않니? 라고 물으시면서요. 러시아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의 재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드문데 시어머니의 솔직한 걱정이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언젠가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모스크바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면 한국은 제가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은 곳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의 연을 맺게 해준 상우에게 언제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상우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가 제게 선물한 한국과 가족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저희 여정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 많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